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이라고 여기다 써 놓으시고요. 자, 1번서부터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이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죠. 도주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죠. 이 도주죄의 기수 시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교도관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교도소의 외벽을 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넘어가 버리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범인 범인 은닉이나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것이지 도주 원조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좀 쉽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이 사람이 지금 재소자야. 지금 사람 하나 서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 교도소의 외벽을 뛰어넘었을 때, 교도관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 봅시다. 이 남자가, 자, 보자. 이 남자가 이걸 교도소 외벽을 넘어서 이미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교도소 외벽을 탈출해서 교도관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게 되면 기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교도소 외벽을 넘어서 그 다음의 상황은 이것이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은 도주 원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주 원조가 된다는 건 어디까지가 도주 원조가 되냐면은 이 재소자가 교도소 외벽을 넘기 전까지의 모든 행위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재소자가 교도소 외벽을 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도와야 바로 도주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교도소 외벽을 넘어버리면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범인 도피가 해당되는 것이죠. 범인 도피 또는 범인 은닉이 되겠죠. 도와준다면은. 되셨나요? 그래서 교도소 외벽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기 전까지 도와줘야 바로 도주 원조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봅시다. 또 근데 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도주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된 자가 아니라면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경찰한테 잡힌 적은 없어. 범행이 발각은 됐는데 경찰에 잡히지는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바로 도주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잡혀야 돼. 잡히던가 구금이 되던가 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도망을 가야 도주죄가 되는 것이지, 아직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도망댕기는 중이라면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범인 도피죄가 나와 있는데, 이 범인 도피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갖다가 도피시켰을 때 되는 거거든요. 은닉 또는 도피시켰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했대요. 그리고 또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자,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 양반을 범인 도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자,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서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그리고 여기 허위의 진술과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일단 그 피의자가 자기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어떤 사수를 써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수사에 큰 혼선이나 방해를 갖다가 심히 중대하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 제출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수사를 적극적으로 어떤 방해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죠?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됐고, 2번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죠? 3번 답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답 체크 한번 하고, 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국가적 법익 4종 세트라고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는데, 보겠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 특례 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했는데, 틀렸죠?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수자백의 특례만 있지 친족간 특례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시험 나왔다면 다그 틀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이렇게 내릴까요, 여기? 자, 요 화면을 없애고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조금만 계셔보세요. 컨트롤 NT 하고, 그리고 줄수 4개, 칸수는 3칸 하면 되나요? 조금만 계셔. 자, 요렇게 한번 좀 봐봅시다. 그리고 자, 조금만,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범인은닉, 조금만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하자. 범인은닉, 그 다음에 또는 증거인멸,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이 또 모질하네. 조금만 계셔요. 아유, 잘못했네. 자, 여기 한번 봐보자고. 범인인닉, 증거인멸, 이게 국가적 법익 4종 세트거든요. 위증, 그 다음에 무고.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에는 자수자백의 특례, 자수자백의 특례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수자백의 특례. 그 다음에 이거는 친족간의 특례예요. 자, 요렇게 좀 볼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 조금만 계세요.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어떻게 완성하냐면요, 범인은닉과, 그죠?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족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증죄와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친족간 특례는 존재하지 않죠. 요거 머릿속에서 까먹는 순간 한 문제 틀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조금만 계셔. 자,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조금만.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자, 요 도표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요것도 그냥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자, 요 특례를 잘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범인인익과 증거인멸. 자, 범인인익과 증거인멸은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증과 무고에 대해서는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은 친족간 특례는 있지만, 그죠? 예, 위증무고에 대해서는 바로 친족간 특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도표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국가적 법익 4종 세트라 그랬어요. 제가 좀 달아볼게요. 4종 세트.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왕년에 제가 시험장 댕길 때 요거 하나 알아갖고도 저기 짱 먹었어요, 제가. 예? 요거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요게 대원칙이거든요.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은 꽝이야. 예? 꽝이라고. 되지도 않어. 예? 머릿속에다 좀 잡아 놓으십시오.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암기했어. 자,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어 있다? 동그라미는 요 대각선 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요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X가 되어 있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했냐면 자꾸 헷갈려 갖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범증친, 위무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범증친, 위무자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은 어떻게 된다? 자, 친족간 특례가 존재한다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위증과 무고는, 그죠? 위증과 무고는 위무자,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존재한다. 그래서 범증친, 위무자 요런 식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장 갔더니 거의 뭐 퍼펙트하게 맞더라고요.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순경시험 준비하시는 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꼭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국가적 법익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10번 정도 출제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적 법익을 10번 출제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7번 정도를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요거 시험장에서 잘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범증친, 위무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은 범증친, 친족간 특례가 있고, 그죠? 위무자, 위증과 무고는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있다. 범증친, 위무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두 특례가 적용된다. 틀렸죠? 그래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뭐에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야? 바로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설명해 볼게요. 증거 위조죄에서의 증거라는 것은 타인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의 가치의 유무 및 정도도 불문한다. 오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유리하건 불리하건 가리지 않습니다. 또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형사사건에 타인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그죠? 증거를 위조하면은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죠? 또 그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4번 지문 맞는 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